사랑을 나누거나 이후 생기는 질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머리를 조금 복잡하게 만듭니다. 내가 폐렴에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냥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치료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성매개성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에 대한 치료도 국가마다 치료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의 어떤 메인스트림은 CDC 미국 질병관리청에 있습니다. 그 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나라의 기관들이 교류를 합니다. 오늘은 마이코플라즈마에 감염된 환자들이 단순히 마이코플라즈마 한 가지만 감염되지 않고 다른 박테리아도 함께 있는 경우의 사례가 많아서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에 대해서 CDC 2021년도 성감염치료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식기에 오는 마이코플라즈마라는 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수가 있는데 이 균의 정식 명칭은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즉 생식기에 오는 마이코플라즈마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증상이 있는 경우와 증상이 없는 무증상의 요도염을 많이 유발하고요. 비임질성 요도염에서는 약 15 내지 20%, 그 다음에 비클라미디아 비임질성 요도염의 약 20 내지 25%를 차지하면서 지속적이면서 또는 재발성 요도염의 40% 정도에서 마이코플라즈마가 원인이 됩니다. 생식기의 마이코플라즈마는 종종 유일한 병원체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지역에서는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라고 하는 균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남성에서 만성합병증, 다시 말해서 부고환염, 전립선염 또는 불임과 같은 만성합병증과 생식기의 마이코플라즈마와 같은 관계는 아직 확실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성에서는 무증상으로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한 감염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에서 생식기의 마이코플라즈마는 자궁경부염, 골반염, 조산, 자연유산, 불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생식기의 마이코플라즈마에 감염된 여성들 사이에서 이런 위험성이 약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에서 이 생식기의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은 무증상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증상이 있는 자궁경부염이 있는 여성에게서 생식기의 마이코플라즈마는 약 10% 내지 30%에서 검출됩니다. 이런 증거들은 생식기의 마이코플라즈마와 경부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궁경부염과 마이코플라즈마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식기의 마이코플라즈마에 감염되고 나서 혈액 검사를 해보면 혈액에 대해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염증성 물질이 증가되어 있는데 치료 후에는 이 사이토카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식기의 마이코플라즈마는 골반염이 없는 여성보다 골반염이 있는 여성의 자궁경부 또는 자궁내막에 더 자주 확인되고 있습니다. 골반염이 있는 여성에서 생식기의 마이코플라즈마 유병률은 약 4%에서 22%이며 특히 유산 후에 발생된 골반염이 발생한 여성에서는 60%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는 생식기의 마이코플라즈마의 내막염이 조직학적으로 진단된 경우 골반염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골반염의 원인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마이코플라즈마의 역할을 평가한 여러 가지 선행 연구에서 골반염이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통계적 분석이 약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코플라즈마에 감염된 자궁경부염 치료로 골반염 또는 자궁내막염의 발생을 막는다는 임상의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로 인해서 골반염이 있는 여성을 검사한 것에서 이 균의 치료 시작의 중요성에 대한 데이터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자궁경부염, 골반염과 마이코플라즈마의 연관성은 일관적입니다. 마이코플라즈마의 직장 감염, 다시 말해서 항문을 통한 감염은 남성의 1% 내지 26%와 여성의 3%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직장 감염, 항문을 통한 감염은 종종 증상이 없지만
직장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남성들 사이에서는 마이코플라즈마의 높은 유병률이 보고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증상의 마이코플라즈마는 인두, 다시 말해서 목구멍에서 검출되었지만 구강인두 증상이나 전신질환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비뇨기과 계통의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HIV, 다시 말해서 에이즈라고 말하거나 흔히 후천성 면역 결핍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HIV 감염의 위험은 마이코플라즈마에 감염된 여성에서 더 흔하게 나타나고 마이코플라즈마에 감염된 사람들과 치료제를 복용하지 않은 HIV 감염자들 사이에서 마이코플라즈마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료 시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1차로 아지트로마이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2차 약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는 성장이 매우 느린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생식기의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한 검사로는 소변 및 요도, 음경 부위, 내경 및 질 면봉 검체 등과 함께 검사를 시행합니다. 미국에서는 마크로라이드라는 다시 말해서 아지트로마이신 또는 키놀론 계통의 항생제, 목시프록사신에서 내성 마커에 대한 분자적 검사가 아직 상용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에 대한 내성과 관련된 돌연변이의 검출을 포함하는 분자 측정법이 평가 중에 있습니다. 비임질성 요도염이 자주 재발한 남성은 반드시 마이코플라즈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치료가 안 되는지에 대한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 테스트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여성에서 재발성 자궁경부염인 여성은 마이코플라즈마 검사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골반염이 심한 여성에서도 마이코플라즈마 테스트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 테스트를 하고 나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는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세포벽을 만드는 생합성을 목표로 하는 항생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니실린과 세팔로스포린 같은 것은 이 균에 대해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지트로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쓰는데 워낙 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많기 때문에 내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2단계 치료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식기의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한 항생제의 내성 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권장되는 요법은 먼저 마이크로라이드에 민감한 경우에는 독시사이클린 100mg을 하루에 2번, 7일 동안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아지트로마이신 1g을 경구 투여합니다. 초기 투여 후 500mg을 하루에 한 번씩 3일간 추가로 경구 투여합니다. 다음은 마이크로라이드에 내성이 있는 경우인데요. 독시사이클린 100mg을 7일 동안 하루에 2번씩 경구 투여하고 그 후 목시플록사신을 400mg 하루 한 번 7일 동안 경구 복용합니다. 마이코플라즈마 내성 검사를 사용할 수 없는 병원에서 권장되는 요법으로는 마이코플라즈마가 발견된 경우에는 독시사이클린 100mg을 7일 동안 하루에 2번 경구 투여하고 목시플록사신 400mg을 하루 한 번 7일 동안 경구 복용합니다. 이런 환자들은 추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증상이 없는 경우에서는 특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이 있다든지 또는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요도염, 자궁경부염 또는 골반염을 가진 환자에게는 목시플로사신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 파트너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남녀 공이 성 파트너들은 마이코플라즈마가 검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파트너 치료를 했다고 해서 재감염이 감소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연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감염 환자의 성 파트너를 테스트할 수 있고 양성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재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료 파트너를 테스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에게만 항균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마이코플라즈마와
HIV, 즉 에이즈 감염이 있는 사람은 에이즈가 없는 사람과 똑같이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